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이 인류 문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상상력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년 스마트폰의 속도와 성능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것은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맨해탄 프로젝트나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처럼 급진적인 도약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아이폰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의 관심사는 국가적인 대의를 진전시키거나 기술 산업과 국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잡스가 이끈 혁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거대한 규제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도 개인을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줄 제품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잡스와 애플이 만든 제품들은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에 주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손목시계, 개인용 컴퓨터, 마우스 등 모두 개인의 자아를 확장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후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의 창의적 에너지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택시 호출, 식당 예약, 숙소 예약, 배달 주문, 간편 결제와 같은 일상적 수고를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앱과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과 또래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환상을 제공하려 했던 것입니다. 많은 창업자와 재능 있는 엔지니어가 정작 어려운 문제들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량, 의료, 주거, 교통, 건강 등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의 발전은 더뎌졌습니다. 기술 산업이 전반적으로 야망에서 물러서는 듯한 흐름 속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여러 회사를 창업해 정부가 뒷걸음질 친 분야에서 공백을 메우고자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연기관을 대체할 신뢰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일은 모두 정부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과 명성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머스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보다 어리석은 짓 또는 시간 낭비라며 비웃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10번째 스타쉽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연간 25회 발사 허가를 획득하며 차세대 우주 탐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시설 확장을 통해 스타링크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NASA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 퇴역 임무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NASA와는 상업화물승무원 수송 계약 CRS-GCP를 비롯해 달, 궤도, 게이트웨이 보급 계약, 스타쉽 발사 서비스 협약, 화성 탐사 기술 협력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작 시장이 제공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려는 대담한 이들을 맨 먼저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야망과 진지한 목표의식을 가진 이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부분의 빅테크가 소비자용 앱,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치중한 반면 팔란티어는 창업 초기부터 국방정보기관과 협력해왔습니다. CIA 투자펀드에서 초기 투자를 받았고 현재도 미국 국방부, 정보기관, 동맹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안보 중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AI를 단순한 상업적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국방안보재난 대응공공정책 같은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을 보호하는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팔란티어의 데이터 플랫폼이 현지 협력자 통역사들의 철수 우선순위와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 미국과 영국의 보건 당국은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을 활용해 백신 공급망 관리, 확진자 추적, 병상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팔란티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위성사진 드론 정보 전장 데이터 통합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못 봤을까요? 투명 망토나 순간이동 장치, 반중력 썰매, 휴대용 의료진 단장치, 장수하는 약, 화성 식민지 등은 이미 20세기 중후반에 자라난 아이들이 지금쯤 존재할 거라 믿었던 기술들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들에 무관심했습니다. 기술 산업은 정부의 사업과 군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더 크고 수익성 높은 소비자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계는 커다란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그 지위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삶이 더 중요해지고 주변의 약자를 챙기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려는 마음적 여유조차 사실은 미국의 패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군사적 야욕을 보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이자 세계 정치의 중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입니다. 미래의 결정적 전쟁은 과거 무기들과 전혀 다르며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 중인 인공지능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이 전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적 설정을 제한하게 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에 서고 드론 같은 하드웨어는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과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 확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체하지 말고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전쟁 억지력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찾아옵니다.